뉴욕 패션 디자이너가 햄턴스 요트에서 의문사한 사건에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팀 알론코. 현재 온통 요트 클럽에서 활동 중입니다. 32 스타 아일랜드 로드. 마사놀란 오슬레토의 가족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성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법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가 자신보다 약 30살이나 어린 수영복 디자이너와 로맨틱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러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마사놀란 오슬레터는 2025년 8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모릅니다. 그녀가 롱아일랜드 몬톡의 고급 요트 클럽에서 패션 회사에 투자한 60살 남성 소유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스터리에 큰 반전을 가져오는 법원 소환장입니다. 우리는 방금 뉴욕에서 이 소환장을 받았고 그 소환장은 그 요트 소유주인 크리스토퍼 더넌이라는 남성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사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마사의 가족이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마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넌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비난과 추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서퍼 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마사 논란에 대한 부검에서 명백한 외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사 논란의 가족이 의뢰한 독립 부검에서는 그녀의 몸에서 미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데일리 메일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가족 측은 그 양이 과다 복용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부검에서 나온 추가 단서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단서들이 부당 사망 소송뿐 아니라 보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란 가족은 5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슬레터는 대중적으로 마사 놀란이란 이름을 썼고 당시 겨우 33이었고 2015년에 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고 경쟁이 치열한 뉴욕 패션계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녀가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기업가로서 그녀는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트 바이 이스트라는 의류 브랜드의 창립자였습니다. 그 브랜드는 수영복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스트 바이 이스트의 마사입니다. 저는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놀란은 2022년에 이 브랜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작년 11월에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 기사에 따르면 마사는 이스트 바이 이스트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햄튼스에서 팝업 샵을 열면서 소규모로 시작했고 여름철 햄튼스의 정말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뉴욕 매거진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크리스토퍼 더넌이라는 부유한 남성에게 지분 13%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60세의 호랍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018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더넌은 자신의 보험회사를 팔았습니다. 잡지에서는 그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햄튼스 여름의 단골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사 놀란이 사망한 요트 클럽에 여러 보트를 소유했고 그녀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더넌은 이스트 바이 이스트에 25젠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큰 금액입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란이 사망한 그날 밤 그녀와 더넌은 그의 요트로 저녁 크루즈를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뉴욕 매거진에 따르면 더넌과 놀란은 샴페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트 클럽으로 돌아오기 전에 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란의 가족들은 데일리 메일에 더넌이 이것을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위에서의 로맨틱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60세인 그가 돔 페리뇽 샴페인 여러 병을 배에 채워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술이죠. 한 병에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도에 의하면 놀란은 또래 남성과 교제 중이었고 사망 당일에도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넌의 변호사는 분명히 크리스토퍼 더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더넌과 놀란이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33세, 그는 60세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뉴욕 매거진에 따르면 놀란이 사망 직후 더넌의 변호사는 그들은 실제로 사귀었고 사건 후에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가족도 만났다고 제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넌이 아일랜드에서 놀란의 가족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지만
놀란의 가족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해 보려면 놀란과 크리스토퍼 더넌의 관계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놀란의 가족은 두 사람이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더넌의 변호사는 그 기사에 따르면 더넌의 변호사는 일부 발언을 철회하며 우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는 더 이상 더넌과 놀란의 육체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런 정보 공유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놀란과 더넌은 요트에서 비즈니스 미팅 중이며 샴페인을 마시며 석양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더넌의 변호사는 뉴욕 매거진에 놀란과 자신의 의뢰인이 리플이라는 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고 상당한 시간 동안 물 위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20분에 한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놀란에게 문자로 농담을 보냅니다. LMAO, 분명히 그녀의 휴대폰이 꺼졌거나 아니면 그녀가 죽었겠지. 물론 그 시점에서는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놀란은 9시 30분에 그 문자에 답장했습니다. LOL, 나 지금 요트클럽에 있어. 내 휴대폰은 켜져 있어. 하지만 약 1시간 후 놀란은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더넌은 변호사는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놀란이 축 늘어졌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더넌이 놀란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팀 알론코. 팀 알론코 레전드의 본토 요트클럽에서 영업 중입니다. 잠실이 스타 아일랜드 로드. 경찰에 따르면 911 신고는 자정쯤 접수됐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더넌 변호사의 사건 시간표와 비교할 때 1시간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더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논란을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넌은 도움을 찾으러 다닐 때 알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뉴욕 포스트는 목격자들과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더넌이 사람들의 보트에 선크림을 던지며 깨우려고 하고 뭔가 해달라고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는 33세 여성과 비즈니스 미팅을 한 월요일 밤에 알몸이었을까요? 더넌의 변호사는 뉴욕 매거진에 자신의 의뢰인이 놀란의 구토로 옷이 흠뻑 젖어서 옷을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놀란에게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트에서 벌어진 일의 시간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공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한 후 더넌의 보트에서 흰색 가루 물질이 발견됐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더넌의 변호사는 뉴욕 매거진에 그것이 불법 물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이 보트 안에서 지문을 찾으려고 할 때 남긴 먼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넌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논란이 그날 밤 2번 자리를 비웠다고 형사들에게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화장실에 가야 했거나 누군가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논란 가족 변호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녀가 평소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인터뷰한 이들의 말을 인용해 그녀가 약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마사 논란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퍼 카운티 검시관이 실시한 부검 결과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사 논란의 가족은 그녀의 시신에 대해 독립적인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검에서는 그녀의 몸에서 극미량의 코카인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가족은 그녀 몸에 코카인이 사망 며칠 전부터 있었을 수 있으며 그 양이 과다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젊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목졸림이나 둔기 외상과 같은 범죄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전개와 함께 크리스토퍼 더넌 앞으로 소환장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마사 논란의 가족은 5천만 달러의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더넌이 폭행을 포함한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에는 피고가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고인을 폭행했으며 피고가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과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는 가족이 실시한 부검에서 폭행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크리스토퍼 더넌이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사 논란 사망 관련 아직 기소자는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형사 변호사 윌 코먼이 함께합니다. 러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늘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사 논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환장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법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퍼즐을 맞추듯이 알아보려는 거죠.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녀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물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이게 성립 가능한 부당 사망 소송이라고 믿게 할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기로 서퍼 카운티 검시관이 둔기 외상이나 목졸림 같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누구를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폭행으로 실제로 고소하려면 어떤 것,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행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도 아니고 소송 자체의 주요 혐의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암시하는 것은 그 보트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건 과다 복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 제가 그녀의 변호사나 상속재산 측 변호사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식의 무리한 소송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송이 적절하다고 믿게 만든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정보를 캐내려는 소송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3장의 문서만 있고 독립부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부검 결과에 대한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소송이 제기되었으니까요. 크리스토퍼 더너는 여기에 대해 20일에서 30일 정도 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보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증언 녹취를 진행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분명히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족 측이 그 경찰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전체 부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부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부검 보고서와 카운티 검시관이나 카운티 시체 검안관이 한 것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넌이 그 직후에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아예 전화를 하긴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나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나요?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소리치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 모든 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전화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록도 제출을 요구해서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든 부당 사망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는 형사적인 부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부당 사망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형사 재판이 열릴 상황은 아닙니다. 부당 사망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폭행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사건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형사 소송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형사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죠. 다른 누군가가 이런 조사를 개신해 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형사 사건에서의 입증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 사망 소송에서의 입증 기준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 사건이 없는 부당 사망 소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자체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네, 폭행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과실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에 있던 누군가가 이 젊은 여성의 죽음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제때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배에 있던 모두가 약물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과다 복용을 했다면요. 그리고 배에서 다른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그것은 과실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 소송의 청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5천만 달러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5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들으면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천만 달러를 가질 만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그 정도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5천만 달러 부당 사망 소송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할 구역에서는 금전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양식의 금액을 적어야 하죠. 모든 관할 구역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들리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 근거 없이 정해진 숫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숫자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치를 매길 수도 없죠. 하지만 5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거론된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경위가 미스터리하고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형사수사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형사변호 입장에서 보면 이 남성이 형사적으로 기소된다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기쁠 겁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이전이나 도중에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 의뢰인이 범죄로 기소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유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사 변호사인 저에게 그 민사소송에서 모든 일을 파악할 기회를 줍니다. 때때로 형사 변호사로서 얻기 힘든 정보도 포함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가 기소된다면 변호사들은 민사소송 진행을 분명히 반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서퍼 카운티 검시관이 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를 밝혀내지 못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이번 사건에 범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부검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는 이 독립적인 부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폭행의 흔적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가 증인들은 의견이 자주 엇갈립니다. 한 명의 검시관이 시신을 검토하고 영상을 보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은 자주 있으며 한 전문가는 한 소견을, 다른 전문가는 다른 소견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인 부검을 받는 데에는 어떤 전략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든 의뢰인을 위해서 말이죠. 자체적으로 부검을 하려는 경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사건이지만 노란 웰스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 사건에서도 독립적인 부검이 있었고 가족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긴 합니다. 때로는 다시 말해서 카운티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잠재적인 상대방의 말이나 조사 결과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조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은 법 집행기관이 검찰과 한통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그 군 자체가 조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신뢰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 독립적인 부검이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크리스토퍼 더넌의 변호사라면 그는 자신이 잘못 없다고 하며 그녀가 배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다고 했죠. 분명히 그가 어떻게 알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니 그가 토사물에 뒤덮여 있었다고 말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 책상에 올라왔을 때 5천만 달러라는 금액뿐만 아니라 폭행이라는 단어까지 보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과실이라는 단어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건이요? 글쎄요. 우선 제가 그의 변호사라면 이 소송에 대응하기 전에 제 의뢰인을 확실히 보호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 아닌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제 의뢰인은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전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더 가능성 있게는 저는 집행정지라고 불리는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기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답변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이 이 사건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그렇게 분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건을 종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열어둘 수 있나요? 영원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더넌의 변호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답변도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이 형사사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엔 인사법원 판사가 시간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매우 짧거나 길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나 현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접수되었을 때 사실 이게 공식적인 소송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요. 아직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건은 형사든 민사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양측 모두에서 증거 개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증언 녹취 등으로 인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환장, 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런 사건들은 해결에 오랜 시간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윌코먼 형사 변호사님, 로앤드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